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이후 당나라의 2대 황제 태종이 되는 이세민이 선수를 쳐서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현무문의 변이라는 사건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당나라를 건국한 고조 이연은 강력한 반란 세력이었던 왕세충과 두건덕을 평정하고 이어서 마지막 반란 조직이었던 고개도를 항복시킴으로써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 통일의 축배를 채 들기도 전에 후계자 싸움에 휘말려 골치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미 황태자로 책봉한 장남 건성, 둘째 아들인 진왕세민, 셋째 아들인 제왕 원길, 이 세 형제 간의 미묘한 후계 다툼의 움직임이 일었기 때문이지요. 고조 이연이 이미 건성을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당왕조의 창건과 천하통일, 그리고 정권의 안정에 크게 공헌한 진왕 이세민의 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가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고조 이연도 진왕 이세민의 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포상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621년 이세민이 두건덕과 왕세충을 포로로 하여 장안으로 개선했을 때 고조는 세민에게 천책상장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칭호를 주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장수라는 뜻이었지요. 세간에서는 천책상장이라는 칭호를 황태자에 준하는 지위로 생각했으며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황태자 폐립을 전제로 왕보다 더 높은 의미인 천책상장이라는 칭호를 우선 이세민에게 준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이 천책상장이라는 칭호가 고조 이연의 후계자 문제에 미묘한 그림자를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622년 7월 고조는 세민을 위하여 장안성 밖 서쪽에 홍의궁이라는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편 황태자 건성에게는 동궁이라는 자신의 궁전이 있었지요. 홍의궁을 지은 것은 건성이 머물던 동궁을 의식해서 세민에게도 건성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세민과 그 측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책상장의 칭호나 홍의궁의 건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암투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황태자 건성은 제2계승자였기 때문에 지모가 뛰어난 책사와 많은 용맹스런 무관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으므로 그 세력에 있어서는 결코 진왕세민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성은 진왕세민의 존재가 자신의 제2계승의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되어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사 위징은 하루라도 빨리 진왕세민을 제거하여 재앙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틈만 나면 진언하였습니다. 한편 막내인 제왕 원길의 세력은 태자 건성이나 진왕세민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용맹은 뛰어났습니다. 그런 원길도 그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제왕 원길은 태자 건성의 편이 되어 일단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세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왕 세민을 죽여야 한다고 건성에게 권하고 이를 위해 자신도 힘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원길의 제안을 들은 태자 건성도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제왕 원길을 황태제로 삼겠노라고 약속하였지요. 곧이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태자의 초청을 받고 동궁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던 진왕 세민이 술을 마신 후 심한 복통을 일으켜 많은 피를 토하고 거의 죽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제왕 원길이 진왕을 대신하여 돌궐족 정벌에 나서 진왕이 거느리고 있던 중신과 노련한 장수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태자 건성은 중신들과 후궁들을 포섭하여 고조 이연에게 자신의 장점과 인덕을 은근히 추켜 세우도록 하고 세민이 임무를 꾀하고 있다는 등 세민을 참소하는 말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제왕 원길도 세민이 모반할 궁리를 하고 있으니 빨리 처벌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고조 이연은 이 같은 참소의 말만 믿고 세민을 처벌할 뜻을 굳혔으나 진숙달이 세민은 천하에 큰 공이 있으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가나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눈치챈 진앙 세민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미 세민은 사람을 시켜 태자 건성과 원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민은 그동안 태자의 신복으로 인정되었던 현무문의 수비대장 상하를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민은 사태의 발전을 더 지켜볼 작정이었으나 그의 신복들은 가만히 있으면 먼저 당할 우려가 있으니 선수를 쳐서 먼저 거사할 것을 권하였지요. 진앙 세민은 마침내 거사할 뜻을 굳혔습니다. 그는 우선 긴급히 보고할 일이 있다며 고조를 아련하고 형인 태자 건성과 동생 원길이 후궁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이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세민의 보고를 받은 고조는 너무나 충격적인 보고에 어쩔 줄을 몰랐으나 다음날 아침 두 아들을 불러 엄히 훈계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민의 이 같은 행동은 건성과 원길을 고조가 거처하는 대명궁으로 불러들이려는 한 가지 책략이었습니다. 고조의 부름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입궐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626년 6월 4일 새벽, 진앙 세민은 현무문에 복병을 배치시켰습니다. 현무문은 장안 궁전의 북문으로서 대명궁에서 황제를 배할하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현무문부터는 일반인은 물론 관리들도 출입증을 제시해야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무장병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황태자 건성과 원길도 그들이 거느리고 온 2,000명의 정예병을 현무문 밖에 대기시켜두고 출입증을 휴대한 소수의 부하만을 데리고 현무문을 들어섰습니다. 황태자 건성은 현무문의 수비대장 상하를 자신의 신복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현무문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비대장 상하가 세민에게 매수되어 등을 돌린 것을 전혀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등을 돌린 상하가 황태자 건성을 배반하고 세민의 정예병이 현무문 주위에 잠복하는 것을 모른 채 한 것이었습니다. 상하의 배반은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건성과 원길이 안전지대로 믿고 현무문을 들어서는 순간 미리 잠복하여 건성을 노리고 있던 복병들의 일격에 황태자 건성은 여지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원길이 당황하여 화살을 쏘아댔으나 화살은 하나둘 허공으로 날아갈 뿐 명중되지 않았습니다. 원길은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마침내는 힘이 다하여 진앙세민의 무장 울지경덕의 손에 무참히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당나라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간의 살상도 사양치 않았던 인물이 실질적으로 대당제국을 쌓아올린 정관의 치의 주인공 태종으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진앙 이세민은 결단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자 건성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현무문의 변 이후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24세였지만 이미 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던 동생 원길과 그의 아들들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현무문의 변이 있은 3일 후 고조이연은 진앙 이세민을 황태자로 세우고 2개월 후에 퇴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태자 세민이 현덕전에서 황제의 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으니 이때 고조의 나이 62세, 태종의 나이 28세였습니다. 퇴위하여 태상왕이 된 이연은 세민을 위하여 특별히 지은 홍위궁을 대안궁으로 개칭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현무문의 변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왕조 지배 집단 내부의 분열이기를 일단 피하고 상대적으로 통일과 안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진앙의 이름을 세민이라고 지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합니다. 세민이 4살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서생이 세민의 상을 보고 이렇게 말한 후 떠나갔다고 하지요. 용봉, 즉 용이나 봉 같은 기품 높은 바탕에 태양같이 귀한 상이다. 관례를 올릴 나이쯤 되면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연이 사람을 시켜 그 서생을 뒤쫓게 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도사나 노승이 말을 마치고 호련이 사라졌던가 하는 말은 이런 종류의 일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상투적인 이야기이지요. 아무튼 이연은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라는 뜻인 제세한민이라는 말에서 세와 민의 두 글자를 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현무문의 변이 있은 3년 후 세민을 위해 큰 공을 세운 현무문 수비대장 상하는 정사품 중랑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한편 후에 이부상서까지 지낸 마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학문은 뛰어났으나 집이 가난하여 중랑장 상하의 집에서 식객으로 있었다고 하지요. 629년 6월 이미 즉위한 태종 이세민이 높은 직위의 관료들에게 정견 논문을 제출하도록 명했던 모양입니다. 학식이 없는 상하는 할 수 없이 식객으로 있는 마주에게 자기 대신 논문을 쓰게 하여 제출했다고 하지요. 너무나 훌륭한 논문이었으므로 태종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실을 캐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하가 그 논문은 식객 마주가 쓴 것이라고 자백했지요. 이것이 마주가 출세하게 된 계기이며 상하도 유능한 인재를 추천했다 하여 남이 쓴 것을 대신 제출한 벌 대신에 비단 300피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수당서 마주전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이지요.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일화는 태자 건성의 책사였던 위징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현무문의 변이 있은 후 이세민은 위징을 불러내어 질책하였으나 위징은 당당한 태도로 건성 황태자께서 만약 저의 말에 따랐더라면 반드시 오늘과 같은 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황제 앞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징이 이 같은 말을 입 밖에 낸 이상 죽음을 각오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위징을 용서하고 첨사주부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그런 인물을 발견한 것이지요. 또 태종이 그런 위징의 용기를 인정하여 그를 용서해주고 상까지 내린 포용력은 보통 사람이 갖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후 위징은 태종의 은혜를 느껴 태종에게 충성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나라의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이 선수를 쳐서 황태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현무문의 변이라는 사건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